안녕하세요. 달콤한 책방, 책방지기 아이리스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명작 안나 카레니나를 몇 달 전에 낭독을 하다가 끝맺음을 하지 못했는데요. 애청자 중 박용님께서 몇 번 요청을 해주셨어요. 감사와 미안한 마음으로 오늘에야 완성을 하게 되었네요. 기다려주신 박용님, 너무 고맙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먼저 소설의 지난 이야기 간단하게 요약하고 낭독으로 들어갈게요. 안나는 남편 알렉세이를 배신하고 사랑을 쫓아 브론스키 백작의 유혹에 넘어가 딸 아니를 낳는 과정에서 열병으로 죽을 고비까지 넘깁니다. 그리고 브론스키는 권총으로 자살 시도까지 하지만 총알이 심장을 조금 비껴가면서 겨우 살아납니다. 자존심 강하고 점잖은 알렉세이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안나를 보고 측은지심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기로 합니다. 안나와 브론스키는 건강도 되찾고 둘이 낳은 예쁜 딸과 함께 이탈리아로 꿈같은 여행도 떠나게 됩니다. 잠시 행복했지만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와 가족들의 냉대와 사교계의 비난을 견디지 못하는 안나. 그녀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결말은 정말 핑크빛으로 끝나게 될까요? 그럼 소설의 마지막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멀어져가는 사랑. 돌리는 여름 한철을 동생 키친의 집에서 지냈다. 친정어머니인 공작 부인도 키치의 출산을 돕기 위해 여름 동안 그곳에 머물기로 했다. 썰렁하던 레빈의 집은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거려 사람 사는 집 같았다. 하루는 오블론스키가 뚱뚱한 미남 청년 바제니카 베슬롭스키와 함께 사냥을 하기 위해 레빈의 집을 찾아왔다. 오블론스키가 돌리에게 말했다. 바제니카가 안나에게 다녀왔다는군. 안나가 사는 곳이 여기서 70km밖에 안 된다니까 꼭 한번 찾아가 봐야겠소. 돌리는 얼굴을 바제니카에게 돌리고 말했다. 이야기 좀 해봐요. 당신이 안나한테 갔었다고요? 안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겨울이 되면 모스크바로 돌아간다고 하더군요. 난 오래전부터 안나를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이번에 꼭 가봐야겠어요. 며칠 뒤 돌리는 안나를 만나러 가려고 레빈의 마차를 빌렸다. 마차가 브론스키의 영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 브론스키와 안나가 큰 길을 따라 말을 타고 오고 있었다. 마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 돌리라는 것을 알아본 안나는 탄성을 지르며 말에서 뛰어내렸다. 설마 올케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반가워요. 내가 얼마나 반가운지 올케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안나는 돌리의 뺨에 입을 맞추며 활짝 웃었다. 저희를 이렇게 찾아주시니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브론스키도 돌리 곁으로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올케는 나를 보고 저런 처지에 있으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싶을지 모르겠지만 난
만족해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만 난 미안할 정도로 행복해요.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이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 이곳으로 온 뒤부터는 아주 행복해요. 저택으로 가면서 안나가 말했다. 난 변함없이 안나가 좋아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지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령 아가씨에게 허물이 있다 해도 말이에요. 돌리는 안나에게 자기의 생각을 간단히 말했다. 안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돌리는 말없이 안나의 손을 꼭 잡았다. 돌리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아카시아와 라일락으로 덮인 산울타리 너머에 있는 붉고 푸른 지붕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 건물들은 뭐예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주택과 공장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공원이에요. 폐허가 된 땅을 브론스키가 바꿔놓았어요. 저희는 이 영지를 아주 좋아해요. 이제는 셈도 빠른 훌륭한 농장주가 됐지요. 안나는 정말 기쁜 표정이었다. 브론스키의 유럽풍 저택은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인상을 풍겼다. 돌리는 자기가 묵을 방을 둘러보았다. 안나가 돌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만큼 초라한 방이라고 했는데도 프랑스제 벽지와 양탄자, 대리석으로 만든 세면대와 화장대들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으며 침대에는 비단 이불이 깔려 있었다. 돌리의 시중을 들기 위해 따라온 하녀조차 돌리보다 더 사치스러워 보일 지경이었다. 저녁 식사를 하기에는 좀 이른 시각이었다. 그들은 날씨가 좋아 정원을 산책하기로 했다. 정원은 매우 넓은 데다 조경이 잘 되어 있었다. 브론스키는 돌리가 피곤하지는 않을까 싶어 얼굴을 살피면서 말했다. 지금 병원을 짓는 중인데 둘러보시지 않겠어요? 여기서 별로 멀지 않습니다. 브론스키는 안나가 농민들을 위한 병원을 짓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모퉁이를 몇 번 돌아가자 크고 아름다운 병원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내부 시설은 완성되었으니까 가을까지는 완공될 거예요. 브론스키는 돌리를 병원 내부로 안내했다. 바깥쪽에는 첨화 공사가 한창이었고 아래층에는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다. 넓은 계단을 올라가자 커다란 방이 나왔다. 벽은 회반죽 칠이 되어 있었고 모든 창문은 통유리가 끼워져 있었다. 이곳이 대기실입니다. 브론스키는 놀라울 만한 현대식 건물이 계획대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뿌듯해했다. 그때 손님으로 왔던 스비아주스키가 새로 사온 말을 보고 싶다고 하자 안나가 마구간까지 함께 가자고 했다. 브론스키는 돌리를 돌아보며 말했다. 두 사람이 가서 보고 오는 게 좋겠어요. 나는 공작 부인을 모시고 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테니까. 어때요? 돌리는 당황하여 말했다. 네, 저는 말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죠. 돌리는 브론스키가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안나가 스비아주스키와 함께 사라지자 브론스키가 말했다. 돌리, 당신은 안나하고 말이 통하니까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두 사람은 가로수길 모퉁이에 있는 벤치에 앉았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우리 두 사람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그래서 아이도 태어났고 또 앞으로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나는 아기를 낳으면서 심한 고통을 받아서 그런지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딸이 있지만 그 아이는 법적으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아이입니다.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돌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브론스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숨을 내쉬고 나서 말을 이었다. 내일이라도 당장 사내 아이가 태어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아이는 분명히 내 아들이지만 내 성도, 내 재산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피땀 흘려 이뤄놓은 것을 물려줄 후계자가 있다는 건 사업을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이런 처지에 빠진 내 괴로움과 비참함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안나에게 말하면 그녀는 오히려 초조해하기만 합니다. 안나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나가 각오만 하면 됩니다. 안나의 남편은 이미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안나가 부탁하면 그는 틀림없이 이혼해 줄 겁니다. 뻔뻔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이해가 가도록 설득해서 이혼을 간청하는 편지를 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돌리를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좋아요. 내가 얘기해 볼게요. 그런데 안나는 왜 그런 문제를 덮어두고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겁니다. 브론스키는 고마운 마음에 얼굴이 한결 밝아졌다. 저녁 만찬이 끝난 뒤 돌리가 잠자리에 들렸는데 안나가 방으로 찾아왔다. 안나, 아까 브론스키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사람은 안나가 처한 상황을 더 낫게 만들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안나도 알 거예요. 나보고 이혼하라는 말이군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던가요? 브론스키는 안나가 고민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자기 성을 물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안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아이들이라뇨? 딸 아니와 앞으로 태어나게 될... 앞으로요?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마세요. 나는 아이를 못 낳아요. 딸아이를 낳았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그럴 리가. 돌리에게 그 말은 충격이었다. 돌리는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안나만 바라보았다. 조금 뒤 돌리가 입을 열었다. 안나, 그럴수록 자신의 처지를 더 떳떳하게 만들어 놓아야 해요. 그럴 수만 있다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혼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반대할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리지아 백작 부인의 말이라면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요. 돌리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만 가능한 일은 무엇이든 해봐야 해요. 설령 내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편지를 쓴다고 해봐요. 그래서 이혼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류자는 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나를 미워하면서 성장하겠죠. 나는
브론스키와 세료자 둘 다 사랑해요. 돌리는 더 설득할 말이 없었다. 안나는 미안한 얼굴로 다가와 손을 잡았다 놓고 자기 침실로 돌아갔다. 돌리는 안나가 가여웠다. 그렇지만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돌리는 브론스키와 안나가 붙잡는데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브론스키와 안나는 이혼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그해 여름과 초가을을 보냈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오래 살자고 했지만 가을이 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생각이 바뀌었다. 그들의 생활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 아기도 있는 데다 수입도 넉넉하고 건강도 좋았으며 두 사람 다 소일거리를 가지고 있었다. 안나는 손님이 없어도 날마다 정성 들여 화장을 하고 독서도 열심히 했다. 그녀는 소설이든 딱딱한 내용의 책이든 가리지 않고 읽었다. 가끔 브론스키가 농업이나 건축, 말의 사육이나 스포츠에 관한 질문을 하면 책에서 찾아 설명해 주었다. 병원 설비에 대해서도 흥미를 갖고 스스로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연구했다. 그런 중에도 그녀의 가장 큰 관심은 자기가 브론스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브론스키는 안나가 자기를 사랑이라는 그물로 묶어두려는 게 부담스러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서 도망쳐 자유롭게 나다니고 싶었다. 카신현에서는 10월에 귀족 회장 선거가 있었다. 이 현 안에는 브론스키, 오블론스키, 레빈의 영지가 들어있었다. 브론스키는 오래전부터 이 선거에 출마할 뜻을 내비쳤다. 선거를 치르려면 유세를 떠나야만 했다. 그는 안나와 싸울 각오를 하고 선거 유세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가 혼자 외출할 때마다 말다툼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나는 차분하게 돌아올 날짜만 물어보았다. 안나는 말다툼으로는 브론스키의 마음을 잡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평온하게 참고 지내기로 결심했다. 혼자 남은 안나는 그녀를 바라보던 브론스키의 차가운 눈빛을 생각했다. 그 눈빛에서 그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브론스키의 사랑을 묶어두려면 알렉세이와 이혼하고 그와 정식으로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브론스키가 없는 닷새 동안 안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지냈다. 브론스키가 떠난 지 엿새째 되는 날 마부가 혼자 돌아왔다. 그때 마침 딸이 아팠다. 그녀는 딸을 간호하면서도 내내 기분이 침울했다. 안나는 브론스키에게 아기가 아프니 빨리 돌아오라는 편지를 썼다. 급히 돌아온 브론스키는 안나에게 물었다. 아니는 좀 어떻소? 이제는 괜찮아요. 편지를 보내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군. 브론스키는 안나의 옷차림을 살펴보았다. 딸을 간호하는 엄마의 옷차림이 아니었다.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 갈아입은 흔적이 역력했다. 그날 밤 안나가 브론스키에게 물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편지 받았을 때 짜증나지 않았어요?
내 편지를 그대로 믿지는 않았지요? 참 괴상한 편지이기는 했소. 아이가 병이 났다고 하면서 당신이 달려오려 했다고 쓰여 있었으니까. 당신 날 의심하고 있지요? 당신이 불만스럽게 여긴다는 거 훤히 다 알아요. 의심한 적은 없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용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당신도 인정해야 해요. 이번 일만 해도 그래요. 나는 당장 모스크바에 다녀와야 해요. 집안일로. 안나, 뭘 그렇게 초조하게 생각해요. 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소. 안나는 브론스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당신이 모스크바에 가시면 나도 따라가겠어요. 이런 곳에 혼자 있기는 싫어요. 헤어지든지 함께 있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내 소원이 뭔지는 당신이 더 잘 알잖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이 필요하단 말씀인가요?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겠어요. 난 이제야 알았어요. 이런 생활을 더는 견딜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안나는 알렉세이에게 이혼을 간청하는 편지를 썼다. 11월 말, 안나는 브론스키와 함께 모스크바로 떠났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답장을 기다리면서. 질투. 안나의 모스크바 생활은 고통의 나날이었다. 브론스키는 밤새도록 노름에 빠져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다. 알렉세이에게서는 아무런 답장도 없었다. 그녀는 오블론스키와 이혼 문제를 의논했지만 그도 이젠 알렉세이에게 돌아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안나는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눈물을 흘렸다. 난 어느 것 하나 시작할 수도 변경할 수도 없어. 다만 스스로 마음을 달래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브론스키와 안나는 더위와 먼지 투성이인 모스크바 생활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 그들은 보주드 비젠스코에로 이사하기로 한 오래전의 계획이 자꾸 미뤄지면서 지겨운 모스크바 생활을 계속해야 했다. 이사를 못한 까닭은 두 사람이 의견의 일치를 못 보았기 때문이다. 안나는 자신의 불안이 브론스키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브론스키는 안나를 위해 어려운 고통 속에 빠진 자신을 안나가 이해해주지 못하고 더욱 괴롭히기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불만의 원인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어떤 구실을 찾아내어 증명하려고 애썼다. 어느 날 브론스키는 독신자 파티에 참석하느라 하루 종일 집을 비웠다. 저녁 때가 되자 안나는 브론스키의 서재에서 그를 기다리며 자신을 돌아보았다. 내가 나빴어. 매일 신경질에 질투나 하고 있으니. 그이가 돌아오면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리고 시골로 가자. 시골에 가서 살면 좀 나아지겠지. 안나는 하녀를 불러 트렁크를 가져오라고 일렀다. 브론스키는 밤늦게 돌아왔다. 브론스키를 맞이하는 안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부드러웠다. 여보,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다른 날과 마찬가지였어. 브론스키는 대답을 하면서도
안나의 기분이 좋다는 걸 느꼈다. 오늘은 자기도 파티에서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안나의 변화가 더욱더 깊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브론스키가 현관에 놓여있는 트렁크를 가리키며 말했다. 낮에 잠깐 마차를 타고 외출했는데 기분이 좋아서 시골로 내려가고 싶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이곳에서 이혼해 주기만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혼해 주기를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 언제쯤 출발하면 될까? 그야 빠를수록 좋지요. 내일은 너무 이르고 모레 출발하기로 해요. 아니, 조금 더 있다 갑시다. 모레는 일요일이라 어머님께 가야 하니까. 브론스키는 순간 당황했다. 어머니라는 말을 꺼내자 안나의 눈빛이 달라진 것이다. 어머니께는 내일이라도 갈 수 있지 않아요? 아니요. 난 어머니를 뵙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 내일은 받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시골로 돌아가는 걸 영영 포기하는 게 낫겠어요. 당신에게 나 같은 건 어떻게 되든 상관없잖아요.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브론스키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젠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 브론스키는 안나의 앞에 서서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 거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안나가 증오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브론스키는 말을 하려다 그만두었다. 안나도 입을 다물었다. 조금 뒤 브론스키가 말을 이었다. 도대체 나들 어떻게 하란 말이오? 한번 드러나 봅시다. 내가 뭘 바랄 수 있겠어요? 아니, 바라는 거라곤 당신이 날 버리지나 말았으면 하는 정도예요. 이미 당신은 날 버리려고 마음먹은 듯 하지만 말이에요. 안나는 브론스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을 했다. 내가 바라는 건 당신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이제 모두 끝났어요. 안나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잠깐 기다려요. 브론스키는 눈살을 찌푸리며 안나의 손을 잡았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요? 출발을 사흘만 미루자는데 당신은 왜 날 못 믿소? 다시 한번 말하겠어요. 당신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느니 어쨌느니 하면서 나를 우롱하고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당신은. 인정 없는 사람이라고요. 정말 더는 못 참겠소. 브론스키는 소리치며 안나의 손을 획 뿌리쳤다. 안나는 비틀거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이 사람은 날 미워하고 있어. 확실히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 이제 모두 끝났어. 하지만 어떻게 끝내지? 안나는 안락의자에 앉아 여러 가지 생각에 빠졌다. 그러다 알렉세이를 생각했다. 아기를 낳고 곧 죽을 듯이 병을 앓던 때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때 나는 왜 죽지 않았을까? 안나는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있는 단 한 가지 생각,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죽는 길밖에 없어. 알렉세이와 사랑하는 아들 세류자가 당한 치욕과 내가 겪은 끔찍한 수치도 내가 죽으면 씻은 듯이 깨끗해지겠지. 안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브론스키가 다가왔다. 안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안나, 모레 떠나기로 합시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당신을 따를 테니까. 안나는 북받쳐 오르는 설움에 울음을 터뜨렸다. 나를 버리세요. 난 당신의 목에 매달린 무거운 맷돌이에요. 당신을 더는 괴롭히지 않겠어요. 자유를 드리겠어요. 안나는 눈물을 그칠 줄 몰랐다. 브론스키는 아직도 자신의 사랑은 식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식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안나는 절망에 몸부림치다가 브론스키를 끌어안고 그의 사랑을 확인했다. 다음 날 안나는 시골로 떠날 준비를 했다. 어젯밤 서로 양보하여 출발 날짜를 월요일이 될지 화요일이 될지 정하지 않았지만 안나는 짐을 꾸리기에 바빴다. 안나가 거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브론스키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잠깐 어머니께 다녀오겠소. 예고르를 통해 돈을 붙여주실지도 모르거든. 그렇게 되면 내일이라도 떠날 수 있어. 안나는 가슴 한구석이 송곳으로 쑤시는 것처럼 아팠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안나의 차가운 목소리를 뒤로 하고 브론스키는 밖으로 나갔다. 그러다가 잊은 게 있어서 다시 돌아왔다. 무슨 일이에요? 강간배타 증명서를 가지러 왔소. 그것을 팔았으니까 말이오. 브론스키는 증명서를 들고 나가면서 거울에 비친 안나를 보았다. 창백한 얼굴에 입술은 바르르 떨고 있었다. 그는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었으나 생각과 달리 발걸음이 밖으로 향했다. 사그라지는 촛불처럼 안나는 하루 종일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증명서를 가지러 되돌아온 브론스키의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 가슴이 절망으로 갈갈이 찢어지는 줄 알면서도 그처럼 태연하게 나가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증거야.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 안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브론스키만 기다렸다. 밤이 되자 그녀는 머리가 아프니 아무도 방에 들여보내지 말라고 하인에게 일러두고 브론스키를 시험하기로 했다. 하인이 말리는데도 그 사람이 내 방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있다는 증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끝났다는 증거야. 그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히 결정해야 해. 브론스키는 하루 종일 밖에서 지내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하인은 브론스키에게 안나가 잃은 말을 그대로 전했다. 안나는 방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다. 그런데 브론스키는 하인의 말만 듣고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안나는 온몸에 기운이 빠졌다. 순간적으로 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그의 가슴에
자신에 대한 사랑을 다시 피어오르게 하고 동시에 그를 벌주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온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죽음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안나는 침대에 누워 타들어가는 촛불에 긴 그림자를 보았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생각했다. 자기가 나에게 한마디 위로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을 나간 걸 후회할까? 내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다고 슬퍼할까? 영원히 저 세상으로. 갑자기 촛불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그러다 주위가 캄캄해졌다. 죽음이다. 안나는 묘한 공포에 휩싸였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성냥을 찾을 수 없었다. 이미 다 타버린 양초를 대신해서 불을 밝힐 자신이 없었다. 문득 두 볼에 눈물이 흘렀다. 아니야, 살아야 해. 나는 그 일을 사랑하니까. 안나는 브론스키의 서재로 걸어갔다. 브론스키는 서재에서 잠들어 있었다. 안나는 잠든 그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에 대한 사랑으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아침 안나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마차 소리가 들렸다. 창밖을 내다보니 연보랏빛 모자를 쓴 아가씨가 마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왔다. 현관에서 하인과 무슨 말을 주고받더니 누군가 위층으로 올라갔다. 조금 뒤 브론스키가 모자도 쓰지 않고 밖으로 나와 연보랏빛 모자를 쓴 아가씨에게 보퉁이를 건네주었다. 그는 미소 띤 얼굴로 아가씨에게 무슨 말인가를 했다. 안나는 마음에 남아있던 의심의 안개가 말끔히 걷혔다. 고통으로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브론스키의 행동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 안나는 서재로 갔다. 브론스키는 밝은 얼굴로 말했다. 방금 소로킨 부인이 따님과 함께 어머니가 보낸 편지와 돈을 가져왔어. 이젠 됐어. 드디어 내일은 떠나는 거요. 당신이나 떠나세요. 난 안 가요. 안나,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잖소. 그러니 당신이나 가세요. 난 안 가겠어요. 안나, 왜 그러는 거요? 난 참을 수가 없어. 브론스키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안나는 서재에서 나왔다. 브론스키는 의자에 앉아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썼어. 이제는 신경 쓰지 않겠어. 브론스키는 어머니한테 위임장의 도장을 받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창가에 서서 브론스키의 모습을 지켜보던 안나가 중얼거렸다. 그는 떠났어. 이젠 모두 끝났어. 식탁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안나는 음식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다. 그녀는 하인에게 마차를 준비하라고 일렀다. 표도르는 마차를 정거장으로 몰았다. 마차는 자갈길 위에서 심하게 흔들렸다. 안나는 마차 속에서 중얼거렸다. 나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가는데
그의 사랑은 더 식어가고 있어. 우리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야. 그 사람은 나에게 무조건 질투만 한다지만 그건 틀린 말이야. 나는 질투하는 게 아니라 불만을 말한 거야. 마차는 니제고르드 정거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마부석에서 표도르가 물었다. 오비랄로프까지 가는 차표를 끊으면 되지요? 그래요. 안나는 돈을 건네주면서 붉은 가방을 들고 마차에서 내렸다. 안나는 혼자 열차 안으로 들어가 긴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열차가 출발했다. 열차는 규칙적으로 덜커덩 흔들렸다. 플랫폼과 돌담, 신호소를 지나 다른 차량 옆을 지나쳤다. 열차는 매끄럽고 경쾌한 소리를 내며 레일 위를 달려갔다. 안나는 열차의 움직임에 몸을 맡긴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인생은 고통이 아닌 그 무엇을 생각할 수 없고 우리는 그 고통을 겪기 위해 태어났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속이며 살고 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버린 지금 나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녀의 앞에 앉아있던 부인이 그녀의 남편에게 말했다. 인간에게 이성이 있는 까닭은 인간 스스로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지요. 순간 안나는 마치 그 말이 자신을 위한 것만 같았다.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안나는 그 말을 속으로 되풀이해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다. 맞아. 나는 몹시 불안에 떨고 있어. 이성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것을 보아도 소름이 끼친다면 촛불을 꺼버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끄는 것이 좋을까? 열차가 역에 멈췄을 때 안나는 승객들 틈에 섞여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플랫폼에 서서 생각했다. 저 역무원은 왜 달려가고 있을까? 저 사람들은, 저 젊은이들은 왜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짓거리며 웃고 있을까? 아니야, 모두 다 거짓이야. 안나는 사람들을 피해 플랫폼에 멈추어 섰다. 나는 왜 여기까지 왔을까? 무엇을 하려는 걸까? 안나는 갑자기 브론스키를 처음 만나던 날 기차에 치여 죽은 사람이 생각났다. 그 순간 안나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선로 쪽으로 난 계단을 따라 내려가 지나가는 열차와 거의 닿을 만한 곳까지 가서 멈췄다. 저기야, 바로 저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거야.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야. 안나의 눈앞에 어둠은 사라지고 지금까지 걸어온 생애가 기쁨에 휩싸여 떠올랐다. 안나는 두 어깨 사이에 머리를 박고 달려오는 열차에 몸을 던졌다.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순식간에 안나를 까마득한 어둠으로 이끌었다. 하느님,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안나의 눈앞에 한 자루의 촛불이 밝게 타올랐다. 촛불은 곧 피지직 소리를 내며 사그라졌다. 어둠에 묻혀있던 것들을 비추던 촛불은 영원히 꺼졌다.